그 인사가 마지막일 줄 몰랐습니다. 다녀오면 해야지 했던 가슴에 눌러둔 말들. 후회되고 그저 보고 싶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데 대답 없는 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모처럼 떠나는 해외여행.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 떠나 일요일 아침 돌아오는 3박 5일의 짧은 여정. 저마다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도도 되게 낮고 낮아 보였고, 그래서 이상하다. 폭죽 터뜨리면 파바바바박 터지는 거, 폭발하는 화염이 너무 커가지고 어느 순간 열기 얼굴에 확 닿는 걸 느꼈거든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습니다.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5구 외에는 굉장히 훼손 상태가 심합니다. 그나마 좀 양호한 그 사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안을 하고 있고, 동생의 손발은 있는지 어디가 비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우린 빨리 보고 싶어. 나는 우리 누나 손가락이라도 맞추고 싶어. 지금 트라우마 걸려도 상관없어요. 바로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내가 해야지 못해줄 것만 생각나요. 남은 이들에겐 마지막 인사를 건넨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179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을 막을 대책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추적자들, 저는 정동걸입니다. 지난주 휴일 아침을 뒤흔든 제주항공 무안 참사 소식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181명 가운데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참사였던 탓에 아직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유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당국은 오는 7일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폐쇄하고 현장 수습과 참사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착륙 허가에서 참사 발생까지 걸린 시간은 단 9분. 조류 충돌 후 사고기엔 도대체 어떤 상황이 빚어졌던 건지, 항공기의 활주로 방향을 알려주는 전파 시설인 로컬라이저는 어쩌다 콘크리트 장애물이 된 건지, 추적자들이 참사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 태국 방콕을 출발한 제주항공 7시 2216편엔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안 앞바다 다도의 상공으로 진입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는데, 하지만 오전 8시 54분 착륙 허가를 받은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쪽으로 서서히 고도를 낮추던 중 공항 관제실에서 긴박한 교신을 보냅니다. 그 시각 8시 57분 주변에 철새가 많으니 주의하라는 경고였습니다. 교신 직후 저기서 오면서부터도 소리가 났는데 머리 위로 가면서 또 그 소리가 한 번만 나는 게 아니라 가면서 계속 공중에서 펑펑 2번 소리 내더만요. 매장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쾅쾅쾅쾅 소리가 나길래, 평소에는 이제 못 듣던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는. 소리도 이제 되게 크게 들렸으니까 바로 이제 밖으로 쫓아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저희 가게 상공을 지나가면서 그때 막 그 잔폭발 있잖아요. 폭죽 터뜨리면 파바바바박 터지는 거 그런 식으로 파바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고도도 되게 낮고 낮아 보였고 그래서 이상하다. 비행기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조종사가 관제실에 메이데이를 외친 건 2분 후인 오전 8시 59분. 정상적인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조종사가 조류 충돌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상선언을 하고 폭행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조류 충돌, 영어로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고 여객기로부터 전해진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08시 59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 및 폭행을 통보하였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3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튼 비행기는 처음 착륙을 시도했던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섰지만 바퀴를 내리지 못한 채 기체 몸통은 땅에 직접 마찰시키는 방법으로 동체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활주로 중간쯤에서 이렇게 좌측을 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활주로 한 여기 진입 부분이 한 3분의 1 지점 중에 접지를 하고 대략 한 1200 전후 정도 지점에서 착지한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요. 속도는 거의 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착륙하는 거하고 거의 속도가 되게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계속 그 속도로. 네. 동체 배바닥으로 이제 배로 내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 2개가 이렇게 이제 끌면서 간 거죠, 활주로를. 근데 엔진 2개라는 것은 결국 밑바닥이 좀 평평하면서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속도가 안 줄고 계속 간 거죠. 그리고 얼마 후 활주로에 설치된 높이 2m, 두께 4m의 콘크리트 둔덕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 탑승자 181명 가운데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장이 메이데이를 외친 뒤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분. 9분 전 착륙 허가를 받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여객기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국토부는 우선 새와 항공기가 충돌하는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로 기체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난 신호 메이데이를 외친 뒤 긴박했던 4분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추락 전에 이 휴대폰으로 지상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신 분들도 셋대가 충돌했다라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의 이 문자가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발생을 했다. 그러면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에 대한 경고를 이제 비행기에 전달했고 그러고 난 직후에 아마도 비행기에서 조류 충돌의 가능성, 실제로 시야적으로 셋대들이 보이거나 그래서 바로 랜딩을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복항을 시도를 했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복항을 하기 위해서 다시 랜딩 기어를 접은 걸로 보이거든요. 접은 그 다음에 바로 아마도 이 시점에 이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지 않았나 보는 거거든요. 결국 여객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채 꼬리 부분만 남았고 가까스로 구조된 승무원들도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무안공항 인근엔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있습니다. 평소에도 철새떼가 자주 관측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항 인근 마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TV조선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여기 혹시 그 철새가 좀 많이 있어요? 동네에? 많이 있죠. 어느 정도 좀 보셨어요? 어저께 때려날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거저기라 간택기라 새가 많이 있지. 새가 많이기로 걱정돼서 우리들. 이참에 전원회장님들하고 새가 우리 아쉬워 그래. 이참에 새가 겁나 많이 날라갔다는 거 하더라고. 외국에 있는 철새들은 겨울 되면 이쪽으로 싹 오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일하실 때도 막 이렇게 새떼 지나가는 거 아주 많이 보셨어요? 가들이 가면 때려 날아다니니까.
우리는 참사 현장 주변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저기까지 가려면 차 가야 저기 야 가운데 엄청 몰려 있어. 있다. 저 가운데 엄청 막 삐글삐글 돌고 있어. 토네이도처럼.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수의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녔는데 꽤 빠른 속도로 크게 회전을 하며 적어도 비행이 자유자재였습니다. 때가 두 대가 있는데요, 지금? 엄청 많네. 지난달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겨울철 무안공항 주변에서 관찰된 철새는 18,000여 마리. 몸집이 작은 새떼와 수백 톤 무게인 항공기의 충돌. 위험한 이유가 뭘까? 사실은 조류라는 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 미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다가 그 닭을 하나 걸어놓고 고속으로 그 조종실의 어떤 마카북 같은 거를 고속으로 충돌시켜 가지고 조종실 전투기의 두께가 앞에 방탄 유리에서 이만큼 되는데요. 그 유리가 깨집니다. 속도 에너지가 굉장하거든요. 저 멀리서부터 낮게 떠서 오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다 그러면 통제를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근본적으로는 위치 선정을 저는 잘못됐다 보는 거죠. 새가 뭐 갑자기 보이진 않겠죠. 어디서 때로 날아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충돌할 것 같다. 그럼 회피 조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행을 한 겁니다. 때가 되면은 때로 몰려다니면은 리드를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드가 이제 우왕좌왕 어떤 애는 위로 가고 어떤 새는 밑으로 가죠. 근데 우리가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통상 그렇게 쉽게 뭐 동체 같은 데 부딪혔을 때는 그냥 나중에 보고를 합니다. 메이데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메이데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두 개의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이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공기 운항 중 조류 충돌이 위험 요소인 건 분명하지만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오른쪽 엔진에도 유압 펌프가 있고 왼쪽 엔진에도 유압 펌프가 똑같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쪽이 작동하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1차 착륙 시도 때 정상 작동했던 랜딩 기어도 참사 당시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기체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One thing that I'm puzzled because right after the pilot declared Mayday, there is a system of transponder in the aircraft which is called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broadcast. It stopped broadcasting. And then when the pilot attempted to land, unfortunately the landing gears were not deployed and the nose landing gear the compartment door was not open. And also the flaps was not fully deployed. And the thrust reverser was not also fully deployed. First of all, we need to find out what caused the aircraft, because when the bird struck one engine, the second engine was working. That's what it was able to come down for landing, and then when the first attempt was not successful, make a U-turn. There was another engine working. Why we lost, if we lost control, like the electrical control and hydraulic, we need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at. 조류 충돌 이후 기체를 180도 꺾어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동체 착륙하기까지 조종석에선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항공기를 12년간 운항한 현직 기장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활주로 한 700피트 정도에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럼 보통 기장님들은 고상이면 그냥 컨티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초기에 뭐 배울 때는 무조건 이제 파이널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고라운드 해서 올라가서 이제 다 처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랜딩한다 하는 걸로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는 거의 추세가 700피트, 한 1000피트 미만에서는 그냥 컨티뉴예요. 그냥 엔진에 화재가 나도 컨티뉴. 그냥 빨리 내려서 불 끄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수는 없었을까? 폭행을 하고 올라가는 과정에 기장이 판단했을 때 180도 돌아내려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급박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폭행해서 다시 내려서 충돌할 때까지가 불과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적인 수동 절차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데도 한 1분여가 걸립니다. 기타 나머지 플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안 나온 걸로 봐서는 기장이 다른 조작들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인터넷상에선 참사 직전 찍힌 조종석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기장은 승객과 한 몸이다. 조종관 놓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텼을 것이다. 활주로 인근 철조망엔 기장의 형이 남긴 자필 편지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외로이 사투를 벌였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젠 따뜻한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둔덕 앞에서도 조종사들은 승객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사투를 벌였던 걸까? I think the pilots did a heroic effort to land this crippled aircraft. They did a heroic effort. God bless them. 이 모습을 본 현직 기장은 트라우마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나쁜 거는 나쁜 사고 현장 이런 데 가지 말라고. 왜냐면은 그게 잔영이라는 게 남아서 계속 머릿속에서 돌거든요. 그런 사진을 보고 나서 비행을 하려니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안타까운 점은 또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 그나마도 일부 구간은 공사 중이었다는데 활주로 연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2,500m로 이제 운영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다른 공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활주로에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해외 다른 공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해외 사례도 미국의 그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콘크리트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모습은 달랐습니다. 국토부가 언급한 LA 공항과 테네리페 공항엔 무안 공항과 같은 콘크리트 둔덕이 없고 비행기가 밀고 갈 수 있는 구조인데 The passengers were killed by hitting a solid structure just over the end of the runway where a solid structure should not be. 그냥 뭐 저게 뭐 안테나가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정도지 저 밑에 왜 저걸 저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박아놨을까 왜 저렇게 해놨을까라고 보지는 않았죠 한 번도. 그게 설령 이제 뭐 나중에 혹시나 모를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부딪혀도 쉽게 부서질 정도의 재질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호남권 최초 민간 공항인 무안 공항에 구조적 문제는 없는 건지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3,056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무안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을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이 공항 예르장에서 열출되고 있습니다. 도시입니다. 2007년 열린 개항식은 호남권의 축제처럼 여겨졌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세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호남 주민의 염원을 담은 호남권 최초의 민간 전용 국제공항입니다. 하지만 개항한 지 17년 만에 대형 참사가 난 무안국제공항.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는 공항 탄생 배경부터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 건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약 실현에 앞장선 건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한학압 전 민주당 대표. 무안공항은 365일 중에 비행기 못 뜬 날은 열나흘부터 열일회 사이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공항의 입지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학압 공항이라는 별칭까지 따라다녔는데 호남권 거점 공항을 건설한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착공 전부터 끊이지 않았던 적합성 논란. 무안공항에 대한 개항 시기 조정, 또 착공 시기 조정, 이것도 감사원이 한 겁니다. 저는 개항 시기 조정, 착공 시기 조정도 좋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고, 그런 공항들이 들어서기 부적당하다면 그 단계 초기에서 막아야지. 실컷 해놓고 뭐 조금 줄여봐야 이 뭐 은발의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조류 충돌 우려는 공항 건설 초기부터 논란거리였습니다. 조류 서식지 4곳에 둘러싸여 조류 충돌 위험이 예상됐고 감사원조차 경제성 분석이 크게 부풀려졌다며 2차례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지만 공항 건설 전 연간 이용객이 992만 명 수준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이용객 수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적자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의 재무적 구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공사의 어떤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논란은 사업 초기부터 이어졌습니다. 당시 입찰 경쟁에 참여한 업체는 3곳. 설계 심사에서 1, 2위를 차지한 곳은 현대컨소시엄과 삼성컨소시엄. 하지만 호남 기업으로 불리던 금호컨소시엄이 최종 낙찰된 겁니다. 금호건설 측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저희가 2000년도 정도에 수주를 한 프로젝트여서 한 2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래전 일이라 알 수 없다는 대답. 특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활주로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골재 납품 등을 특정 업체가 전량 수주한 건데 해당 업체 운영자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은 언제 누가 만든 걸까? 최초의 설계 때도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안국제공항 개항 전부터 최근까지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항공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2004년만 해도 활주로 끝 황토색 부지에 초록색을 띠던 문제의 둔덕은 개항 후 2011년에 공사가 진행된 듯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둔덕 자체가 과거보다 두터워진 듯한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항공사진 속 둔덕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 무안공항 공사 이력을 추적하던 중 한국공항공사가 작성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로컬라이저의 안테나를 교체하고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개량 공사를 진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공사 대상과 내용이 담긴 과업 내용서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기 착륙 시설을 설계할 땐 부서지기 쉽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왜 공사의 지시와 달리 단단한 콘크리트로 시공됐던 걸까? 당시 개량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 입찰 공사 계획서 같은 걸 보면 쉬운 재질로 해야 된다라고 아마 설계하실 때도 아마 작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공이 될 때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지하 집안 시설이냐 위에로 돌출된 부분이냐에 따른 차이겠죠. 이 위에 상판만 요지보수 편의하고 또 요게 일부가 이게 깨지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앵커볼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콘크리트 살짝 덮은 거예요. 항공기 착륙 각도를 알려주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를 고정하려 둔덕 위를 콘크리트로 살짝 덮었다는 것. 콘크리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대라는 건 뭐냐면 그 기초대를 설계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초대는 뭐냐면 기초 콘크리트 위에는 안 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관리 감독을 맡았던 감리 회사는 설계와 시공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까? 로컬라이저 하단의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른 공항에도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테나라는 게 이게 이제 철로 돼 있는데 이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이런 거 치면 그냥 날아가게 되니까 바람 불어도 그런데 태풍 불어가지고 순간 태풍 불어가지고 넘어갔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이제 철로 이제 보강을 해서 여기 조인해가지고 세운 거죠. 무안공항의 경우 지형상 활주로가 평탄하지 않아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 일부러 둔덕을 쌓게 됐다는 것. 하지만 당시 공사 과정에 참여한 업체들이 항공 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 로컬라이저는 또 다른 어떤 항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비거든요. 이 시설을 하고 설계를 하고 어떤 공사를 하는 주체자들은 분명히 이 자체의 기능에 매몰이 돼 있었을 거예요. 다각적인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시각에서 좀 접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 대신 콘크리트 상판이 설치된 둔덕을 왜 승인했을까? 2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마. 저기 무안공항에 그 로컬라이저 있잖아요, 콘크리트 부분. 저희가 지금 그 언론 대응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에서 일원화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도 공항을 관할하는 당국은 여전히 규정과 해석을 두고 명확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항공사인 제주항공엔 문제가 없는 걸까? 대규모 인명 피해에 저비용 항공사의 운영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종사 한 명당 한 해 평균 국제선 운항 편수를 비교해 봤더니 제주항공 조종사의 평균 국제선 운항 횟수는 대형 항공사 조종사들에 비해 2배 수준이었습니다. 정비사들의 업무 부담도 컸는데 최근에 비행이 많이 늘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승객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 비행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피로도도 좀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고 비행기는 들어오는데 정비사 양성이 금방금방 안 되잖아요. 지금의 LCC들이 만들어진 지 벌써 10여 년, 20년 가까이 되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사 발생 5일째인 지난 2일 경찰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공항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과 제주항공까지 줄줄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데 사고 원인 규명과 동시에 형사 책임을 따지겠다는 경찰. 콘크리트 둔덕 등 설치 경위를 살펴본 뒤 관련자들의 혐의가 포착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